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의 박연희 소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큰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준비되신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지속 가능한 도시 자연 속에 답이 있다. 우리 자연과 도시 릴레이 세미나의 첫 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릴레이 세미나의 첫 번째 순서인데요. 오늘 이 릴레이 웨비나는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됩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하는데 저희도 오늘부터 6차례의 웹 세미나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을 활용해서 서로 소통하는 방법의 진수를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개척하자. 이런 비전을 사이드로 갖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도 함께 좀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먼저 참석하시는 그룹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웨비나를 시작하기 전까지 참가 신청 받았는데요. 참가 신청 명단의 접수 번호가 100번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 100번의 리스트 안에는 발표자나 차후에 패널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포함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신청하신 그룹들을 보니까요. 대학의 의 이름을 앞에 두고 이제 등록을 하신 분들이 기관 수가 15개 대학이 넘네요. 그다음에 연구원, 뭐 우리랑 함께하는 환경정책연구원, 평가연구원을 포함해서 건설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을 포함해서 13곳의 연구기관에서 일단 연구자, 그다음에 연구활동과 관계되는 분들이 등록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한국종합기술, 주식회사 에코그린,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지오시스템 관련 주식회사 다산 컨설턴트 이렇게 기업으로 보이는 기관에서 한 곳들도 지금 13개가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숲, 여울, 기후환경넷, 산림문화, 공간사이 숲, 저어세 네트워크, 천리포 수목원 등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자연과 도시라고 하는 이제 주제와 관련이 있는 그 밖의 기관들에서 참가 등록을 해주신 곳이 13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같이 계속 활동을 해왔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다양한 지역에서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현재 우리가 6번의 세미나를 거쳐서 다양한 지방 정부들이 계속 참여하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역할을 맡지는 않으셨으나 지금 이제 리스트에 참가자 등록에 등록해 주신 지방 정부 관계자들이 다수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6번의 여정을 함께 할 텐데요. 그때 우리가 의견을 나누는 이제 커뮤니티가 그 정도까지 확장되어 있다. 이걸 좀 염두에 둬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의 이름은 자연과 도시라고 하는 게 큰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시작은 이 사업의 총괄적인 주관은 이제 이클레이 세계 네트워크가 지방 정부들이 이 자연과 도시라고를 주제로 하는 이 세미나의 여정 그리고 자연과 도시라고 하는 주제를 잘 활용하는 것, 아이디어 이걸 확장하는 일을 이제 중요한 미션으로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글로벌 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통의 장으로 연계되기까지는 유럽 연합에서 전 세계를 이제 마당으로 삼아서 어 그 뭐죠? 호라이존탈 2020 프로젝트라고 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내는데 그중에 연구 혁신 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재원은 1차적으로는 유럽 연합이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글로벌 사업의 한 포션은 커넥팅 네이처 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과업의 좀 중심에 두고 연계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6차례에 걸쳐서 릴레이 웨비나에서 핵심 개념으로 어 다루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의 사례를 좀 찾아보고 어떻게 이 어떻게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할지를 나누게 될 그 핵심 단어는 자연 기반 해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Nature Based Solution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요걸 가지고 이제 6회에 걸친 세미나를 하는 게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표기된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여서 이제 약칭으로 영어는 NBS 이렇게 계속 이제 용어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번역을 해서 이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클레이 한국 사무소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웹비나에 나와 있는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6번의 세미나로 구성을 한 이유는 우리가 당면한 지속 가능성 위기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터를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된 거고요. 이 세미나에서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터 안에 조금 더 중심에 둘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렇게 조금 더 눈을 좀 크게 뜨고 요 웹 세미나의 시작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도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이 안에서 자연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연구자들과 국제사회에서는 이것을 자연 기반 해법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고 그리고 특히 삶터 안에서 이것을 지방 정부들은 어떻게 실현해 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자연 기반 해법을 어떻게 활용해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더 이것을 확장적으로 우리 사회에 조금 도입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일, 지속 가능한 삶터를 만드는 일,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지속 가능성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찾아나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은요. 오늘이 첫 번째 세미나여서 이 자연 기반 해법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슈는 이클레이가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오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클레이 한국 사무소의 운영을 총괄하는 그 중심에 있는 한국집행위원회에서는 생물 다양성 정책을 대표하는 대표 시장님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대장정 을 시작하는 오늘 첫 회의 세미나여서 오늘은 그 시작을 여는 말씀을 이클레이 코리아에서는 생물 다양성 이슈를 대표하는 허성무 창원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특별히 준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6주에 걸쳐서 릴레이 웹 세미나를 진행을 할 텐데요. 그 시작을 여는 말씀을 우리 창원 시장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를 처음 듣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레이 지방정부 회원 여러분,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고 계시는 연구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클레이 생물다양성 부문 한국집행위원 창원시장 허성무입니다. 먼저 자연과 도시 웨비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이클레이 한국 사무소와 유럽 본부에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웹으로 개최되는 점은 아쉽지만 코로나19는 기후와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준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는 1974년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신도시 계획으로 건설되었고 인구 103만 명의 경상남도 행정중심 도시입니다. 우리 시는 일찍이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7년부터 이클레이 회원도시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6월 5일 환경의 날에는 2030 스마트 기후환경도시 창원이라는 새로운 미래 환경 비전을 선언했습니다. 새 비전의 핵심 목표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인 주남저수지가 있습니다. 매년 겨울철에 찾아오는 재두루미 등 철새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철새 먹이 공급 시책인 생물종 다양성 계약 사업을 시행하였고 우리 시의 선도적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도심공원 연못에 산업화와 도시화로 사라졌던 뚜꺼비 알이 발견되자 시민들의 자발적인 뚜꺼비 보호 활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뚜꾸비 보호 활동이 복을 가져온 것인지 도심 하천에 언어와 연어가 돌아왔고 올해는 멸종위기종인 수달까지 발견되는 등 경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시의 자연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기분 좋은 신호입니다. 앞으로도 도시 전역에 대한 생태 환경을 조사한 후 생물 기대종 보호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자연 기반을 해법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자연과 도시 웨비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영상 보내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세미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미나의 제일 중요한 파트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 정보 그리고 자연 기반 해법에 대한 이해를 서로 나누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우리 이 사업이 커넥팅 네이처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전체를 총괄하는 그 책임 코디네이터입니다. 그 마커스 콜리어 커넥팅 네이처 전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가 준비한 메시지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Marcus Collier and I am the coordinator of the Connecting Nature project. Let me briefly introduce you to the project and to nature-based solutions. A very large proportion of the human population now lives in urban areas, and the remainder are heavily influenced by the dominance of cities and towns globally. All human communities are now urbanized to some extent. The growth of cities and urban living has resulted in a significant altering of the planet's ecosystems and their services. We are hearing on a daily basis about the problems caused by climate and environmental changes. So, scientists and companies have devised technical solutions, and many governments have been promoting behavioral change solutions in order to try to mitigate the negativ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our daily lives and to build resilient urban communities. In the Connecting Nature project, we view nature as a technology that can provide solutions to climate pressure in cities, and we see co-creation as the key solution to modify our unsustainable behavior. This is the essence of nature-based solutions. Nature-based solutions are inspired by nature, are cost-effective, and are capable of providing multiple co-benefits in cities. These co-benefits include environmental services such as clean air and water, pollution control, and carbon sequestration, ecological services such as increased biodiversity, better connectivity, and habitat restoration, and social services such as improved health and well-being, cohesive communities, and social innovation. Connecting Nature is an €11.5 million project fund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that brings together cities, businesses and scientists to devise new ways to bring nature-based solutions into mainstream planning, design, management and governance of cities. There are 31 partners in the project from 11 different countries. The project is devising new methods to realize the many co-benefits of nature in cities and in doing so, derive new innovations in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new models for financing this technology, and new ways of measuring the positive effects and impacts of nature-based solutions on our daily lives and livelihoods. The project will create multiple outputs designed to stimulate innovation in business and financing, health and well-being, and governance in cities. It will offer a nature-based solution framework as a practical tool to build societal and climate resilience in urban areas using nature-based solutions. It will produce models for financing and entrepreneurship that will simultaneously renature our cities and build resilient business communities. It will guide city designers, planners, managers and governments along the path to making cities more attractive places in which to live, work and play.
These tools will be scaled globally through the Urban by Nature program. This program will provide open access to all communities to encourage cities to embrace nature-based solutions. It will offer mechanisms that transcend language and culture to assist city authorities, businesses, and urban communities. In this way, Connecting Nature will remove barriers to implementing nature-based solutions, as well as silo thinking and other practices that are restrictive or regressive, building the capacity of all communities to embrace collaborative approaches as mechanisms for building resilience through innovating with nature-based solutions. In an ever-increasing urbanizing world, contact with nature is becoming rare in cities. So, by renaturing cities through nature-based solutions, many more people will have access to the diverse benefits of contact with nature. Thank you. 어떻게 전달이 잘 되셨을까요? 자, 바로 그 다음 발표는요. 이제는 이 프로젝트를 고안하고 지원하는 유럽 연합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이 프로젝트를 이제 우리들과 함께 진행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눠주시겠습니다. Hi everyone, my name is Tiago Freitas. I work at the European Commission in Brussels at DG Research and Innovation, and today I will give a presentation on the European approach to nature-based solutions. The official definition of nature-based solutions is the following. These are solutions that are inspired and supported by nature, which are cost-effective, simultaneously provid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and help build resilience. Such solutions bring more and more diverse nature and natural features and processes into cities, landscapes, and seascapes through locally adapted, resource-efficient, and systemic interventions. One of the interesting characteristics of nature-based solutions when compared to other, more artificial solutions is that these solutions bring numerous benefits and help us face several challenges at the same time. We have here, for example, green roofs, which contribute at the same time to biodiversity, to tackling climate change, and to water retention, for instance. These solutions, as they bring multiple benefits, can also be considered interesting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e show here examples of nature-based solutions in several European countries, illustrating how each of them can be seen as contributing to differen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ome examples of nature-based solutions are filtration gardens, green walls and green roofs, floodable parks and permeable pavements, among others. These solutions should always involve the population and should be co-created with local actors. We have several examples in Europe of nature-based solutions that were implemented by European cities from the south to the north of Europe, involving a series of different European challenges in many different contexts. You can find these case studies on the platform OPLA, where you can find inspiration and ideas on how to implement nature-based solutions in your local context. These case studies indicate, for example, which were the obstacles encountered by cities and what are the solutions that they found to cope with these obstacles. I have here some examples from Berlin, Linz, and from Malmö, as well as examples from Milan and Barcelona. In Brazil, we already have several nature-based solutions being implemented. This was one of the conclusions of the European Union Brazil Sector Dialogue Report on Nature-Based Solutions. This report has been published and includes 10 case studies from the EU and 15 from Brazil. The case studies from Brazil cover all regions of that country, several Brazilian biomes, and different Brazilian cities such as São Paulo, Rio de Janeiro, or Recife. Other than this, what is the European Union doing to develop nature-based solutions? We have Horizon 2020, the framework program of the European Union for research and innovation. Within this program, more than 200 million euros have already been invested in research and innovation projects on nature-based solutions.
For example, we have 8 demonstration projects on nature-based solutions in cities. We have 4 from 2016 on climate and water resilience and 4 others in 2017 about urban regeneration. These projects cover several European cities and also cities outside the European Union. We also have nature-based solutions demonstration projects on the reduction of hydrometeorological risks, such as Fusicus Reconnect and Operandum, as well as NIAD on the operationalization of insurance value of ecosystems. After Horizon 2020, we will have Horizon Europe between 2021 and 2027. Within this new framework program, we already know that we will have around 10 billion euros for the cluster on food,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So this will be another opportunity to continue to develop research and innovation in the area of nature-based solutions. Finally, I would like to leave you here a link to the Eclipse report proposing an impact evaluation framework for nature-based solutions. It includes a system of indicators, and it will be very useful for the EU to establish a monitoring scheme for nature-based solutions and consequently to get some evidence that these solutions are more efficient than alternative artificial solutions. This report was based only on desk research, but we hope that the demonstration projects, which I have already mentioned, will test these indicators and improve them according to the findings on the reality of local situations. This is what I wanted to introduce to you today, a very brief explanation of what European Union does around nature-based solution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예, 어떻게 속도가 너무 빠르신가요? 어쨌든 전반적인 그림에 관한 얘기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앞으로 좀 우리가 보게 될 테니 그거 좀 감안하고 내용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라이존탈 2020 그쵸?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얘기였고요. 이제 조금 더 좀 근접해서 우리 자연과 도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는 이클레이 유럽 본부에서 그 다니엘라 리치 선임 담당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Hello, I'm Daniela Rizzi from ICLE Europe. I'm happy to present you the Urban by Nature program, the global program for urban nature pioneers. Urban by Nature is a facilitated capacity building and expertise sharing program. It's about empowering local governments all over the world to harness the boundless potential of nature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Our vision is that local governments, civil society, and businesses have the opportunity to co-create a sustainable and resilient urban future using nature's innovative potential. Our mission is to lift the barriers to urban nature and set our cities and towns on a new green and blue course. This is the only program worldwide which builds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o step-by-step plan nature-based solutions in cities. Urban by Nature resonate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ISO 37101, an overarching management system standar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communities. A fundamental aspect of this standard is the concept of a series of interlinked, iterative phases optimizing plann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es. This program is designed to be flexible and adaptable to the questions and expertise that participants and contributors bring to the table from their diverse backgrounds and regions. The expertise sharing will happen via online webinars and face-to-face workshops across Europe, Brazil, China, Korea, and the Caucasus, with more regions to come. There are many benefits for participants. Cities can exchange with other cities globally on their ambitions, processes, policies, financing options, and business approaches to solve challenges with urban nature.
They can learn how to plan and implement urban green and blue interventions for and with citizens. They can support collective actions towards a sustainable, inclusive, and resilient future for cities and towns of all sizes, locations, budgets, and capacities. Further, they can gain access to tools and approaches developed in the Connecting Nature project that support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nature-based interventions. They can also strengthen the collective action of loc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 in moving towards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limate goals, such as the SDGs and the Paris Climate Agreement. You can see here the target audiences of the program. We are welcoming city officials and government representatives from all over the world. These are practically the main audience of this program. The program also welcomes other audiences, such as green entrepreneur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articularly later in the program. We also welcome researchers, community leaders, driven citizens, NGOs, and all who are interested in exchanging of nature-based solutions with European cities and experts. This knowledge-sharing program has up to 4 regional hubs worldwide, starting in Brazil, and further it will be launched in the Caucasus, Korea, and China. Each stream of the program has the duration of approximately 1 year. The program offers 2 modes of exchange: online, via webinars, and face-to-face, via events in the local hubs. Face-to-face events give us the opportunity to delve deeper into topics of planning NBS. We can build on needs and expertise and look at NBS in the local context. In this slide, you see the 7 steps around which the program has been structured. Step 1 is join. It's actually the step in which we are right now. It's about joining a community of active sub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planners. Step 2, explore. This step is about exploring how far your city has already come in strengthening urban nature and identifying how to lift the barriers to integrating more nature into your city. Step 3, prioritize. This step is about prioritizing urban challenges that nature-based interventions should help address in your city. Step 4, commit and plan. Learn how to foster commitment to common goals for urban nature and develop an action plan for your intervention, helping to get closer to the long-term vision of bringing nature back into your city. Step 5, implement. This step is about implementing your plan by setting clear implementation phases within a realistic time span, making good use of the available resources. This step invites public and private authorities and companies offering nature-based products and services to navigate their interests and offers of both and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ned interventions. Step 6, monitor. This step is about monitoring your implementation progress according to your identified indicators and evaluating the results. As a result, you will identify where adjustments to the process are necessary and decide on the way forward. Step 7, upscale. This step is about developing a strategy to promote nature-based solutions in your city and replicating good practices by sharing them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The design of these 7 steps of the program took into account 4 structural elements of the Connecting Nature framework.
These are impact indicators, technical solutions, financing, business and governance models. These elements are pitched in the 7-step cycle to allow for a cyclical and integrated management approach. People can join the program anytime by registering via our website. Please register if you haven't yet, so that we can keep contacting you. I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에 또 조금 새로운 형태를 경험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보고 나니 그런 느낌이 좀 드십니까? 마지막 3번째 발표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자연과 도시 웨비나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웨비나를 매번 할 때마다는 60분 혹은 길어도 90분 이내에 마치고, 그리고 이게 6번의 시리즈로 설계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이 자연 기반 해법을 조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만나는 만남에서부터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떻게 적용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확장할 것인가, 이 방법을 찾아가는 이제 여정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 웨비나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서는 이제 전부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한국에 계신 있는 분이 온라인에 우리 한국 사람이 하는 발표의 내용입니다. 앞에 우리가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받은 이 정보 위에 과연 이 소위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 그다음에 국제적인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어서 앞으로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표가 있을 텐데요. 이 발표는 이 사업을 함께 주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 그 생태계 서비스 파트너십 아시아 사무소의 이남우 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는 지금 유럽의 자연기반 해법에서 얘기했던 핵심 요소 원칙을 몇 가지 짚어보고, 그리고 국내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자연기반 해법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 전 세계 사회적 위기를 대응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IUCN에서 언급하는 7가지 그 사회적 위기가 있는데요. 그게 기후위기 대응, 재해 저감, 경제사회적 발전, 건강, 식량, 수자원, 환경 훼손과 생물 다양성 손실, 이러한 사회적 위기에 효과적이고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크게 2가지 정도의 기여가 있는데 인간 복지와 생물 다양성이 증진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연 기반 해법이라는 용어는 2000년대 초에 이 용어 자체가 좀 대두됐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유럽 연합의 연구 혁신 프로그램과 IUCN 글로벌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면서 2015년 이래 그 최근 EU에서 발표하고 있는 모든 정책의 주요 이슈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019년 기후행동 정상회의나 유럽 생물다양성 전략 2030에서도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연기반 해법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자연기반 해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앞에 그 발표 자료를 들으시면서 구별이 되신가요?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자연기반 해법 관련된 정책이 이행되고 있는데요. 그 한국의 사례와 비교하기 위해서 IUCN과 유럽연합에서 정한 원칙과 핵심적 질문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EU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EU에서 짚은 핵심적 질문 5개입니다. 실제 이행하고 있는 정책이 자연 및 자연적 과정을 활용했는지,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지, 경제적 혜택이 있는지, 환경적 혜택이 향상되었는지, 그리고 생물 다양성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이 5가지 핵심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자연기반 해법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비슷한 용어들이 많은데요, 정책적으로. 생태보건, 산림경관보건, 그린인프라, 생태계 기반관리, 기타 등등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통합관리, 생태계 통합관리를 위한 기존의 이제 내용들은 모두 자연기반 해법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자연기반 해법이 이걸 전부 포괄하는 통합적인 개념이라고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나라 얘기로 들어가 보죠.
우리나라 정책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자연기반 해법과 연관성이 높은지 검토를 하자면 환경부 정책을 중점으로 두고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제3차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에서 모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제 제가 지금 화면상으로 뽑은 내용은 특히 자연 혜택과 인간 복지를 얘기하는 생태계 서비스 중심 내용으로 뽑은 전략들을 지금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생태계 서비스 평가 기반을 마련하고 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확대한다는 내용은 자연이 인간 사회에 제공하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해석할 수가 있고 생태계 서비스 지표가 사실 자연기반 해법 정책 이행을 평가하는 주요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좀 더 들어가서 제4차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하고 제2차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생물 다양성 전략에서 생물 다양성의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서식지 손실, 취약 생태계에 미치는 압력, 교란종, 오염물질 이 모든 것은 생물 다양성 증진을 모니터링하는 자연기반 해법의 지표와 모두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그린 인프라 영역에서 물순환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잘 살펴보시면 건강한 물순환 체계 확립을 위해서 생태 유량 확보, 지표 물 저류 및 함양 기능, 물 수요 관리 등의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논문에서도 사실 자연기반 해법과 물순환 그린 인프라를 관계로 해서 연구 결과들이 쭉 발표되고 최근에 발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보시면 거기에 환경관리 7대 핵심 전략으로 국토 생태 용량 증가, 생태 복지 실현, 생태 건강성 강화, 생태계 가치 실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자연기반 해법에서 성과로 가져가고자 하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생물 다양성 혜택을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리고 제4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보시면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생물다양성 혜택을 증진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가의 전략적 내용을 명시적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해방 기법하고 좀 더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저희 나라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주요 최근 시범 사업을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범 사업은 도시의 그린 및 블루 네트워크 복원 내용과 연계해서 크게 이제 물순환, 도시숲, 흡연 생태계 복원 이런 내용을 좀 더 중점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먼저 환경부가 2016년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세계 물포럼에서 지속가능한 수정 관리를 위한 자연기반 해법을 강조했고요. 특히 이제 예전부터 저영향 개발 기법으로 활용한 도심 내 물순환 체계를 향상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16년도에 저희 나라에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등이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되어서 지금 이 분야 내용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행한 지가 한 4, 5년 되죠. 이제 그들의 결과를 좀 관심 있게 저희가 살펴보고 자연기반 해법 기준을 가지고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도 빗물과 지하수 관리에 도시계획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도시숲이 굉장히 중요한 그린 인프라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도시숲은 도시 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도시 내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이제 매우 대표적인 자연기반 해법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인천시, 광주광역시, 안산시, 서울시 그리고 여러 지방 정부들이 도시숲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최근 환경부가 그린 뉴딜하고 연계해서 국토 생태계 녹색 복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제 도시 내 훼손지 복원을 통한 도시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이 계획 수립에 지금 현행 환경보전법을 개정해서 복원 사업의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와 환경계획이 이원에 대해서 좀 나가고 있는데 이런 거를 통합관리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그 결과가 좀 기대가 됩니다. 이게 마련되면 이게 우리나라 국내 자연기반 해법에 좋은 틀을 제시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환경부가
기업의 환경 관련 재무 정보를 공개하고 녹색 분류 체계를 마련해서 녹색 투자를 활성화하고 녹색 금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들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최근 시범 사업 동향을 여러분들 보시면 향후 자연기반 해법이 저희 나라에서 활성화되고 더 확대되기 위해서 관련한 제도, 재원, 모니터링 및 평가, 거버넌스 부분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이 제대로 검토되고 그리고 향후 저희가 진행하는 5차례의 추가 웨비나에서 이런 논의가 성공적으로 다뤄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금 더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NBS라고 영어로는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자연기반 해법이라는 이제 용어로 이게 이제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과연 이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는 우리 지방정부들은 이 자연기반 해법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지방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없었던 것일까요? 이제 이런 질문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클레이는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정부에 초점을 두어서 이 세미나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중심은 지방정부에 있지만 이 지방정부는 정책을 이행하는 주체이지만 전문가와 연계해야 되는 허브이기도 하고요.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해야 되는 허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지만 다양한 이해 당사자 연계를 빠뜨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연기반 해법의 활용이라고 하는 거를 중심에 두고 이제 앞으로의 여정을 시작하는 마당에서 과연 지방정부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자연기반 해법과 어떤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는가를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게 한 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례를 소개하는 거에 너무 역점을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자연기반 해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게 아마 이것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나는 판단한다 라고 하는 사례를 간략하게 해주시고 지금의 더 중점은 이제는 그전에는 우리가 중심에 놓고 논하지 않았지만 자연기반 해법을 중심에 두고 이거를 확장해가는 추세이고 그리고 생태 보전이라고 하는 이슈 안에만 머무는 게 NBS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웨비나의 또 중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자연기반 해법을 활용하려면 어느 영역에 혹은 어떤 과제를 그리고 어떤 생각을 좀 새롭게 해야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얻은 시사점을 포함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발표를 먼저 지방정부예요. 그리고 지방정부와 관련된 일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패널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토론으로 초대한 패널은 전부 4분입니다. 4곳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과제, 문제의식을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보셨기 때문에 제가 순서대로 좀 소개할 텐데요. 거듭 말씀드리는 건 사례를 간략하게 그리고 앞으로의 확장 과제를 포함해서 첫 번째 발표는 조금 압축적으로 해주시면 한 번 더 질문을 할 수 있으니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최대치로 좀 압축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초대는 강원도를 먼저 초대하겠습니다. 강원도에 우리 김진수 사무관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무관님 반갑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패널 토론은 강원도 초대하려고 하는데요. 준비하신 내용과 메시지를 함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진수 사무관님. 네. 그 제목에서 보듯이 이제 위기의 경포호 사라진 습지. 그 경포호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는 석호가 1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강원도에 대부분이 있고 경포호가 그 석호 중에서 이제 대표하는 석호가 되겠습니다. 이 제목에서 아시듯이 이제 그 경포호를 다시 복원하는 그런 사례에 대한 설명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제 3개 사진이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게 60년대, 70년대 그 경포를 매립하는 사진이에요.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립하는 사진이고,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이제 경포호로다 유입되는 그 경포천이 있는데 이 물길을 돌려버려 갖고 경포를 그러니까 물을 유입수를 줄여버리니까 경포가 더 축소가 되겠죠. 그리고 또 농경지를 만들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게 지금 화면 전체에 보시면은 논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경포입니다. 그런데 다 논으로 다 경지정리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경포가 한 30에서 40%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죠. 예,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이 경포를 복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문헌에도 또 경포에 대한 그런 뭐 다리 뭐 5개 뜨고 뭐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문헌에 보면은. 그래서 경포를 갖다 원래대로 돌려주자 해서 물리적, 생태적 원형 복원을 위해서
우리 환경부 이제 지원 받아갖고 2006년부터 한 6년 정도 해갖고 21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경포 복원 사업을 했어요. 대부분 이제 토지 매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70억 정도 들어가고요. 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이 경포를 복원하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포크레인 작업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그 작은 씨앗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손톱 같은 씨앗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 이게 뭐지 하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보니까 이게 가시연인 거예요. 가시연. 멸종위기 2급인 이제 가시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땅 속에 한 3, 40년 정도 묻혀 있었는데 이거를 발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제 시험 삼아 발화를 했는데 발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우리 경포 복원 사업은 경포 복원 사업도 하지만은 가시연 습지로 하자. 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이제 경포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경포호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뭐 습지나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면은 농촌 지역이고 시골 지역이고 아주 한적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경포호는 강릉시 도심지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도 많이 살고 있고 또 주민들도 많이 살고 있고 또 관광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주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경포에 대해서 이제 생태 복원 사업을 했는데 이제 이제 가시연도 이렇게 발화가 잘 되고 또 그래서 이제 가시연 그 습지 복원 사업을 같이 이제 하게 됐는데 우리도 이제 강원도에서도 전문 인력도 배치하고 매년 또 정밀 조사 같은 것도 실시했어요.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습지 도어 지정, 습지 보호 지역으로 다 이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이 경포 습지 복원 사업은 이제 처음 단계부터 관에서 주도한 게 아닙니다. 그 환경단체 주민들이 많이 제안을 했고, 복원으로 다 가자. 과거의 모습을 되찾자 해서 주민들이 많이 제안을 했고, 그래서 처음부터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환경단체 주민, 또 관이 주도해서 같이 했는데, 그래서 이 주민 협의체에서 경포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복원의 방향, 또 공간적 로드맵을 갖다가 다 합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경포가 복원이 되면서 교육이라든가 탐방, 그 방문자들을 위한 해설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지고 또 이제 옆에 이제 강릉시나 옆에 양양 이런 학생들의 체험 프로그램으로가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이 경포 복원 전후의 사진인데요. 좌측은 이제 경포 복원 전이고 우측은 이제 경포호 가시연 습지가 복원된 모습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이제 가시연 습지가 이렇게 그 섬처럼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가시연 습지입니다.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에는 아직 농경지죠. 여기까지 다 복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첫걸음을 뗐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릉시에서는 예산을 한 500억 정도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좌측하고 우측에 보이는 농경지를 모두 다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두 매입해갖고 경포 가시연 습지로 다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하고 강릉시하고 이제 지금 이제 한참 논의 중이지만은 이제 지금 이제 도지정으로 다 이게 경포 습지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국가 지정으로 다 좀 업그레이드 해갖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건의하는 부분도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이 경포 복원 사업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 문헌상에 존재하고 소설 속에 존재하고 시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 과거로의 그런 모습을 일단 찾는데 또 중요한 점이 있고 당연히 또 수생태 건강성 회복도 중요하고요. 또 주변에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생태 습지 교육의 장으로도 또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 가장 중요한 거 인간이 행복해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강원도에서도 이런 부분들, 이런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나 생태 복원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강원도가 이 사업을 하기에 얼마나 열정을 기울이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례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어쨌든 자연기반 해법 관련해서 이제 자연을 복원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례이고 거기에 이제 시민들이 참여했다는 메시지가 좀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경상남도로 가겠습니다. 전남규 선생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여기도 가급적이면 이제 그 아이디어 중심하고 그 문제 의식의 메시지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남규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도의 전남규입니다. 앞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사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MBS라는 어떤 용어를 정의를 해서 그렇지 예전부터 우리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어떤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잘 보존 관리해서 우리가 생태 탐방이나 자연 학습 기회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32개소를 완료하고 7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고성 생탁습관입니다. 이거는 고성읍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이용해서 어떤 민물 고기 수족관과 뭐 연꽃공원 이런 걸 운영해서 어린이들이 방문해서 이제 생태 체험을 하고 연꽃공원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어떤 도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에코손 조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어떤 자연 환경이 좋은 곳에 친환경적인 숙박시설을 이제 조성해서 어떤 도시민들이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픈업 같은 경우에 인근에 오픈업, 그다음에 뭐 생태 체험장, 생태관, 나우기 보건센터 등 어떤 인프라를 잘 구성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도시 소생태계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지 내의 공공기관 옥상에 소생태계를 조성해서 도시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어떤 생태적인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어떤 도심지의 삭막한 공간에 이런 소생태계를 조성해 놓으니까 아주 보기도 좋고 어떤 시민들 휴식 공간도 되고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어떤 뭐 도시 생태 휴식 공간 조성 사업이라든지 생태 놀이터 사업이라든지 어떤 도시 생태촌 보건 사업, 물 순환 선도 도시, 뭐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 그다음에 뭐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탄소 포인트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기후위기 영향평가를 반영한 탄소인지 예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탄소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등을 분석해서 온실가스가 증가하는 사업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온실가스가 감소하는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는 제도로 현재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업들을 이제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 정부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역시 예산 부족입니다. 지방 정부는 재정이 열악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들도 거의 대부분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잔존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만으로는 그 MBS 정착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 예를 들어서 뭐 도로공사라든지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어떤 신도시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MBS를 도입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법이 아주 좋은 사례로 생각됩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당연히 친자연적인 하천으로 복원을 하는 것이지만은 일반 하천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친자연적으로 공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천법에 보면은 하천법 제1조에 이 법은 하천 사용의 이익을 정진하고 하천을 자연 친화적으로 정비 보존하며라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은 자연 하천 복원 사업이 아니더라도 일반 하천 공사를 할 때는
친자연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를 정비해 놓으면은 우리 환경부서가 아니고 그 어떠한 부서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이제 자연 친화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제도들을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소통하고 이제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어, 우리가 자연기반 해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다양한 시도가 그쵸?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앞서의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경상남도에서도 그렇고 좀 보다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 정비의 문제 또 재원 확보의 문제 그쵸? 함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지정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이제는 경남이긴 하지만 창원시를 초대하겠습니다. 창원시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인사를 좀 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원시 네, 기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시작해 화면 주십시오. 보이십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들은 2008년부터 했던 창원천 남천 생태하천 복원 그리고 최근에 수달이 돌아온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 그 창원시 생태하천 복원 지도가 창원천 남천이 좀 일찍 시작을 했고 산호천 굉장히 많은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창원천 남천으로 사례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구간이 나오고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긴 기간 동안 저희들이 생태하천 보건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공 전에 하천변에 이렇게 자동차가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콘크리트로 덮여 있는 이 하천을 저희들이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이후로부터 이렇게 이쁘게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산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이렇게 생태하천으로 시공이 된 이후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민들이 이 공간에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멀리 여행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또 이렇게 조깅을 한다거나 산책을 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공간으로 창원천 남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질 개선 효과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007년도에 수질 BOD를 보시면 남천이 4.6, 창원천이 13.3으로 굉장히 나빴습니다. 최근 2000년도 사진, 2020년도를 보시면 남천이 1.5 정도까지 나오고 창원천이 1.8 정도 나오면 상당히 깨끗한 하천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4등급, 6등급의 수준에서 지금 2등급 수준까지 상당히 좋아진 걸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생태가 복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연어가 창원천에서 났습니다. 언어가 들어오고 남천이 들어오고 연어가 들어오고 심지어는 수달까지 우리 가까이에 도심 하천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수달은 아마 보안갯벌을 기반으로 해서 창원천과 남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최상위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수달이 돌아온 것을 봐서는 전체적으로 생태적인 메커니즘이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심 생태공원에 여기 이곳 창원천 바로 옆에 저희들이 람사르 생태공원이라고 있는데 이곳에 시민들이 두꺼비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저희들 두꺼비 보존 활동을 한 사례입니다. 예, 이 두꺼비가 이동하는데 이게 수로에 이렇게 갇혀서 이렇게 말라 죽는 사례들을 발견을 하고 저희들 두꺼비 이동 통로를 이렇게 야자수 매트로 이렇게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창원천 남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었는데요. 요걸 다 수로를 다 교체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서 수로를 옆을 깎고 그리고 야자수 매트 시공을 했습니다.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공원 내에 100군데 정도 수로를 설치를 했는 야자수 매트로 이동 통로를 설치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본 결과 상당히 좋은 결과를 해서 전국적으로 또 창원 전역으로 확대해 볼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생태공원 내 시민들이 밤에 주로 이렇게 양서류들이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이나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현재로서는 람사르 생태공원뿐 아니라 창원 생태공원 내에 이렇게 녹지 네트워크 구축을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 공원 전체를 하나의 생태 축으로 잇기 위한 작업들을 계획들을 조금씩 세워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 통로를 좀 많이 확대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도심 생태 현황 지도를 저희들이 제작 중에 있는데요. 이게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민간이 같이 해법하는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민생물조사단이라는 것을 발족을 해가지고 일반 시민 어린이 총 72명이 참여하고 있고 전문 강사단이 10명이 참여해서 네이처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창원천 남천뿐 아니라 도심공원에서 발견된 생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네이처링 프로그램에 올리는 프로그램들을 행사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시민들이 직접 모니터링한 사례들을 밑에 이렇게 올린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지원해주기 위해서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민간 산학 협약식을 했고 지역의 단체 또 대학 기업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예산도 되고 또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생태 아까 창원천 남천에 저희들이 수달과 언어가 돌아오면서 이걸 지속적으로 어떻게 지켜나가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프로그램을 또 펼쳐나갈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간담회와 민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아까 이제 2007-8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2010년부터 저희들 생태하천을 더 잘 가꾸기 위해서 민간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점검도 하고 있고 또 우수 토실 같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이곳에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창원천, 남천뿐 아니라 창원에 있는 대부분 하천들이 마산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간산악회비회를 만들어서 꾸준히 정화활동과 또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에 대한 수질과 오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들이 창원에서 준비한 내용을 발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원도 그쵸. 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면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아주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 온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래도 이번에 발표해 주신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 주로 복원에 초점을 둔 발표. 그다음에 그 복원 프로젝트가 이제 거버넌스를 통해서 어떻게 잘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에 방점을 둬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지방정부와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연구자를 패널로 모셨습니다. 이번엔 수원시인데요. 우리 수원시정연구원의 우리 김은영 연구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김은영 박사님, 먼저 발표해 주시고 메시지도 함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수원시정연구원의 김은영입니다. 화면 공유하면서 오늘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우선 요즘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이나 폭우 등의 다양한 도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폭염이나 폭우 같은 그런 기후변화의 영향들이 단순히 그냥 삶의 질이나 건강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좀 더 큰 틀에서 생물 다양성이나 생태계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각각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수원시가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열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폭염에 대한 부분인데 수원시도 이제 저희가 2017년에 과제를 폭염 전략을 수립을 하면서 수원시도 사실은 대구처럼 굉장히 분지형 구조여서 폭염에 취약한 지역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11년 만에 가장 더운 기록적인 더위를 기록을 했고 폭염 일수나 열대야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2040년에 이제 RCP 4.5 기준으로 얼마나 더워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석을 같이 했었는데 지금보다 거의 2배 이상 폭염 일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폭염에 대한 부분을 이런 도시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됐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뭐 단기적인 부분은 요즘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에어컨을 틀거나 쿨링 포그를 하거나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지금 당장 더운 것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기술적인 부분을 아주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무더위 쉼터로 가까운 곳에 열 열을 조금 피할 수 있는 그런 피신처를 저희가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덥다고 계속 에어컨만 돌리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기후에 아니 도시의 건강성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책이냐라고 했을 땐 사실은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고 아주 단기적인 부분 해결은 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에서의 그런 도시 숲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숲들은 찬 공기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공원이나 산림에 갔을 때 좀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그래서 도시 숲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작은 도시 안에서 도시 숲을 막 많이 만든 양쪽으로 계속 늘리는 게 사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숲을 앞으로는 양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부분, 특히나 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그 자연 기반 해법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도 토지 피복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피복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피복되어 있는 것에서 계속 열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 녹지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저희 황보천 주변에 농경지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 농경지가 사실은 바람길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 계획 차원에서 도시숲을 고민해 봐야 되는 입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폭우에 대한 부분입니다. 홍수 도시 침수에 대한 부분인데 이 사진은 이제 광화문 침수에 대한 사진입니다. 광화문 침수가 왜 됐냐라고 했을 때는 기록적인 폭우가 한 번에 하수 간거로 빠지지 못해서 사실 생겨난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불투수 포장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면서 하수 간거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빨리 내보내고 그래서 빗물을 빨리 내보내는 것이 가장 치수 중심에서 물 관리를 했다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땅속으로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도심에서의 하수 간거가 보통 설치 용량이 30년 빈도의 하수 간거를 만듭니다. 뭐 도심 지역이나 신도시 같은 경우는 50년 빈도의 하수 간거를 만들기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기록적인 폭우들이 많다 보니까 100년 빈도가 100년에 한 번씩 온다고 해서 100년 빈도인데 그 100년 빈도의 그런 강우 강도가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년 빈도의 강우가 100년에 한 번 오는 거였는데 요즘에 100년 빈도의 강우 강도가 사실은 더 자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수 간거를 100년 빈도로 만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앞으로 물 관리를 해야 되냐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수원시는 레인시티라는 사업을 하면서 빗물을 어떻게 잘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시티로 빗물을 좀 재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수 저장 탱크를 마련해서 빗물을 이용하고 좀 더울 때, 폭염 때 도로에 좀 살수하는 부분들도 이제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쿨링 시스템을 이용해서 뜨거워지는 도로를 조금 차가워질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이 저희가 작년에 열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했는데요. 이렇게 살수를 한 이후에 빗물을 이용해서 살수를 한 이후에 도로의 표면의 온도가 많이 낮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물을 뿌려서 하는 것들이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물순환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영향개발 기법, 그러니까 LID 기법의
그 시설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장안구청이나 수원시청 안에도 그 공공청사 안에도 하고 있고요. 가로수 띠녹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LID 기법이 반영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보도블럭도 수수성 보도블럭으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작업들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정량화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행하고 평가하고 모니터링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시민들에게도 안내하는 그런 부분들이, 홍보하는 부분들이 좀 생겨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빗물을 저장하고 얼마나 우수 유출을 줄이는지, 유출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일반적인 기후에 있을 때는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한 강우가 있었을 때 그 우수 유출을 조금 지연시켜주는 효과가 다른 침수를 좀 줄일 수 있는, 그 영향을 좀 저감할 수 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자연기반 해법에 대한 정책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연기반 해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실 이런 같은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잘 설계하고 목표가 잘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목표를 반영할 수 있게끔 잘 설계하고 이행하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해서 다시 재평가하고 더 잘 반영할 수 있게끔,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이행평가나 모니터링할 때 자연 기반 해법의 본래 목적인 생태계 서비스나 생물 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평가를 하고 이 부분이 더 잘 반영될 수 있게끔 정책을 수정 보완하는 역할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결과에 대한 성과들을 조금 정량화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하면서 이제 시민의 인식 증진뿐만 아니라 그런 생물 다양성의 주류화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엮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연 기반 해법이 사실은 도시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아니지만 작은 부분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랑 기술적인 부분의 한계를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발표한 패널 분들, 그 다음에 온라인 질문을 받아서 토론을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게 우리가 온라인에 아직은 조금 더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하는 그 내용 중에 우리들이 챙겨야 할 메시지들은 좀 담겨져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 발표하시는 동안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방안과 비교해서 자연기반 해법이 우리 각 지역별로 어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웨비나를 통해서도 같이 좀 의견을 좀 받고 싶기도 한 것이고 6번의 시리즈의 세미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오늘의 토론은 추가적인 라운드의 토론을 하지 않고 주신 이 이슈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같이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영상으로 봤던 메시지,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그 다음에 패널에서 이제 주신 내용들을 전부 좀 정리를 해서 종합을 해보자면 우리 여러분들 정보를 좀 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엊그제 우리 6월 5일에 세계 환경의 날이었잖아요. 유엔에서는 이 날을 기념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뭐 발표했냐 하면은 리스토레이션을 했어요. 복원. 그래서 앞으로 유엔에서는 유엔의 복원 10년이라는 거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UN Decade on Restoration. 이래서 어쨌든 그 10년간은 복원이라고 하는 것을 유엔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한 줄기에 있는가 하면 올해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가 10월에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때 여기에서는 이 새로운 글로벌 생물다양성 정책 10년의 틀을 채택하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도 중심의 제목이 뭐냐 하면 자연기반 해법이에요.
자연 기반 해법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잘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세계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의 과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6번 앞으로 우리가 계획한 6번 웹 릴레이 세미나 시리즈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6번의 세미나를 이어가는 동안 어떻게 이 자연 기반 해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생활 세계를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데 생태계 서비스를 조금 더 확장하는데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이고 적어도 이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조금 더 잘하려면 앞서 발표해 주신 데 지적하셨잖아요. 거버넌스, 시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했다고 하는 것, 그 중요성. 그 다음에 이게 재원을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조금 더 제도적인 기반 위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우리가 이행을 했을 때 그것을 이행 과정, 그 다음에 성과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그걸 평가함으로써 다시 새롭게 피드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찾아가야 될 그렇죠? 그리고 점검해 나가야 될 중요한 지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함께 찾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출범이 오늘이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비단 우리는 생물 다양성 생태계 서비스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자연 기반 해법이 도시 계획 속에 택지 개발 계획 속에 그다음에 자원 순환의 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녹여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조금 더 새로운 조금 더 크게 넓게 보는 그 출발점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발표한 4곳의 지방정부를 포함해서 더 다음에 후속 세미나에서도 다른 지방정부들 참여하실 텐데요. 그 모든 지방정부의 관계자들 그리고 지방정부와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들 여러분들께서는 지방정부가 자연기반 해법을 어느 영역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뒷부분의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내어놓고 같이 함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준비를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세미나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시작에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 세미나의 시리즈는 이클레이 그리고 앞서 얘기한 우리 생태계 서비스 파트너십 아시아 사무소뿐만 아니라 강원도 그리고 국립생태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그리고 우리 시정연구원, 그리고 창원대학교, 그리고 환경부가 같이 협력해서 6번의 시리즈를 함께 운영을 하는 공동주관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조금 더 폭넓은 의논을 나누어 갈 수 있도록 좀 지혜를 더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이라고 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1회 세미나고요. 제2차 세미나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같이 같은 시간에 같은 웹 플랫폼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차 세미나의 주제는 도시숲입니다. 도시숲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할 텐데요. 특히 특별히 다음번 이 세미나에서는 우리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보다 그 내용과 발표의 중심을 잡고 세미나를 운영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하는 이 좋은 아주 큰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는데 웹 연결하는 것에 다소 조금 무리가 있었는데요. 이걸 조금 더 보완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서도 진행팀과 협력하면서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온라인 세미나가 아쉽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좀 나누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조금 더 우리가 내용을 조금 더 같이 모아가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이 세미나 시간 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질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유튜브에 상에서 조금 더 답도 보완해서 거기다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이 진행한 세미나도 유튜브에 똑같이 다시 또 정리하는 대로 바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앞에 빠르게 지나갔던 내용,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엑기스만 뽑아서 발표했던 내용도 그 발표 자료가 계속 온라인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그때 함께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로써 우리가 시작에서부터 딱 90분에서 3분이 빠지는 90분이 되었습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만날 거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채팅창을 통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하나의 커뮤니티로 요 6번까지의 세미나가 좀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우리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오늘의 순서는 여기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계시는 분들은 손 들어서 같이 마지막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